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벌써 이제 100번째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 100번째 시간은 중앙은행은 이제 마지막 게임을 하려 한다라는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최근까지 시장에 이제 주식시장의 반등이 강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간 그 반등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2월 말에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지점에서 시장을 더 망가뜨리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폭락 방지팀을 이제 운영을 했었죠. 공개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공적 자금이 이제 투입이 돼서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3개월간의 그 협상을 위한 이제 관세 전쟁 중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 제가 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말든 트럼프는 분명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멘트를 계속 할 거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로 트럼프는 2월 달까지 계속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론, 낙관론을 계속 언론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켜서 이렇게 반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원래 정상적인 반등은 이 정도까지가 맞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연준이 또 개입을 했었죠. 연준이 이제 1월 말부터 이제 대놓고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이제 변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양적 긴축이 곧 종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 이제 공개된 그 내용들을 보면은 확실히 비둘기파로 완전히 변신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과로 인해서 추가적인 반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립서비스로 반등장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고, 이것에 대한 이제 약발이 거의 다 됐었죠. 더 이상 내놓을 립서비스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놓을 립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연준에서밖에 내놓지 못할 거예요. 연준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립서비스, 그리고 실제로 정책과 관련된, 특히 양적 완화와 관련이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와 관련된 것들,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이제 립서비스를 이제 내놓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단 시장은 한 번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한 번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립서비스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했다. 강하게. 그런 것을 이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제 리얼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 프로라는 이 사이트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곳은 이제 주로 경제와 관련된 주요 정보들이 올라오는 곳인데 30일간은 무료이고 그 이후는 돈을 내야 되는 그 유료 사이트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올라온 내용들이 제로 엣지에 잘 정리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준은 향후 금리 인상에 있어서 환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환자라는 얘기는 이제 금리 인상에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대처할 거다. 한마디로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기존에 원래 2019년에 2회에서 3회 올린다고 했었고 2020년에는 1회에서 2회 정도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측과는 달리 현재 보류될 가능성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QT의 속도, 그러니까 양적 긴축입니다. 대차 대조표의 감소는 원래 오토파일럿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현재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의 기조에 의해 추진된다라고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연준은 3월에 QT가 올해 종료되고 대차 대조표가 훨씬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거라는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이미 1월 FOMC 그 성명서 의사록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어쨌든 3월이 아니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 안으로 양적 긴축이 올해 종료된다라는 발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상반기 내에. 그리고 QE는 금리 인하가
이제 성장을 자극하고 불안한 금융시장을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일 때, 즉 금리 인하가 더 이상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QE가 이제 발동이 되는데, 이것은 아직 변함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연준에서 QE를 상시적인 툴로 활용할지 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논의를 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그렇게 작용할지 말지는 알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위험 부담은 굉장히 큽니다. 결국 금리 인하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경기 침체를 방어하지 못할 경우에 그 다음 카드로 내놓는 것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QE가 상시적인 툴로 작용할 거다라고 섣부르게 예측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단지 그러한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연준에서 이제 받은 압박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은, 일단 그 2018년 중반까지만 해도, 연준은 미국의 강력한 경제 성장을 고수를 했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 압박 때문에 엄격한 통화 정책, 즉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함께 현재 그 4조 달러에 이르는 대차 대조표의 지속적인 축소를 계속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양적 긴축을 하겠다. 계속 이제 그렇게 밀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연준이 태도가 바뀐 그 이유들, 그리고 연준이 받은 압박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12월에 결국 시장에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 20%의 하락이 있었죠. 그러니까 약세장으로 사실상 들어가기 전, 그리고 약세장 초입 그런 구간에 위치를 하면서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가 은행들에게 압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악관의 압박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환경들을 보면은 중국에서 양적 완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유로존의 경제 성장 전망이 큰 폭으로 하향이 조정이 됐고, 2019년까지 금리를 이제 동결을 시키고 TLTRO라는 장기 대출입니다. 저금리 장기 대출의 그 세 번째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더 강력한 양적 완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 선진 시장과 이머징 마켓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이 모든 큰 시장을 담당하는 이런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이 계속 양적 완화의 그 기조로 정책을 바꾸면서 연준도 어쩔 수 없이 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연결고리가 강화된 상태죠. 글로벌 그 경제 상황이. 그래서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다른 한쪽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둔화되는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을 참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압박들에서 연준이 자유롭지 못했을 거고, 연준이 기존에 계획했던 계획들이 결국 다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황을 보면은 일단 지난 10년 동안 경제는 사실상 그 유동성에 기대서 성장을 했습니다.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힘으로 성장한 게 아닙니다. 유동성에 기대서 성장을 했고, 시장 참여자들은 자산 가격이 이제 크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 경기가 정말로 회복되고 있구나 라고 이제 환호를 했었죠. 그러나 실제로 뚜껑을 까 보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 앞서 연준, 중국, 그리고 22에서 논의했듯이 12월 말까지 보여준 이 데이터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하는 경제 현실에 대한 우려의 신호를 이제 보내고 있죠. 그리고 이처럼 6개월 동안의 LEI,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세로 이제 기울었는데, 그 하락세 자체가 굉장히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경기 선행 지수와 그 EOCI 지수, 이거는 제가 지난 91번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지수의 6개월 변화율 사이에 역사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고, LEI 침체는 이제 현재 경기 약세를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몇 달 동안 데이터가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91번 영상에서 이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죠. 여기서 말하는 EOCI 그 지수에는 뭐 국가활동지수, 시카고 PMI 지수, ISM 지수, 그리고 페드의 제조조사 지수, 그리고 마켓 정보, 그리고 중소기업 낙관지수,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 등이 이제 모두 포함된 굉장히 복합적인 지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그 6개월간의 경기 선행지수랑 같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보면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6개월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동안 더 나빠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존의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황색은 S&P 500입니다. S&P 500 지수입니다. 그리고 두꺼운 남색으로 표시된 것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규모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QE1 시기에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랐죠. 바닥을 찍고, 그리고 QE2 때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때 잠시 쉬는 구간이 있었어요. 대차 대조표상으로. 하지만 이때 제가 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23번인가 22번 영상 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채권을 이제 매입을 했고, 그러한 효과로 주식도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때는 양적 완화는 하지 않았지만 부양책이 또 가동이 된 겁니다.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QE1과 QE2로도 모자랐다는 얘기입니다. 부양책을 더 했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그 이후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이제 모자랐겠죠. 결국 엄청난 규모의 QE3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때 엄청난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있었죠? 이 이후에는 이제 유로존,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 그리고 그 외에 선진시장의 중앙은행들이 다 양적 완화에 참여를 했었죠.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의 그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그 급격한 상승세를 이제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바로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되면서 2018년 초부터 양적 긴축을 통해서 대차 대조표가 감소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때부터 주식시장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계획은 이겁니다.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거 있죠, 빨간색. 그래서 여기까지 줄인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여기까지 줄인다는 목표는 뭐냐면, 원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인위적으로 그 자산 매입에 나섰잖아요. 만약에 그때 자산 매입을 하지 않고 그냥 원래 자연스러운 경제 상황에 맡겼더라면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겁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의 그 상승세는.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에 자연스럽게 늘어났던 대차 대조표 그 흐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었다면 아마도 이 부분, 똑같은 기울기를 했을 때 이 부분까지 왔을 것이다. 그래서 연준의 그 대차 대조표 축소 계획은 대충 1조 2,500억 정도? 그 정도 규모까지 줄인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사실상 실패로 이제 돌아갔죠. 아마 올해 안으로 양적 긴축이 이제 종료가 되고 다시 대차 대조표를 엄청나게 늘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QE, 양적 완화. 이 양적 완화는 자산 가격 상승에는 분명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주식시장의 그 상승세를 보더라도 분명히 자산 가격 상승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그 언급된 여태까지 우리가 다뤘던 실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빈부격차만 만들어냈고 특히 중상층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그리고 여기 이제 이 표는 잠깐 흐릿해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최대 확대를 한 거거든요.
일단 QE1 같은 경우 이 표는 뭐냐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대차 대조표를 늘리는 것이 S&P 500에 어떤 효과를 주었는지 그것을 이제 비율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잠깐 보면은 일단 결국 통화정책의 효과를 발휘한 곳은 이 위의 표와 같이 자산 가격을 이제 올리는 것이었다. QE1이 이제 금융위기 직후에 나왔고요. 그리고 대차 대조표와 S&P 500 간의 유효 비율을 보면은 1.6대 1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S&P 500을 1% 상승시키기 위해서 대차 대조표를 1.6% 올린 겁니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이 QE1의 효과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나중에 확인을 했어요. QE1이 끝나고. 그러면서 QE2와 QE3 때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제 대응을 했었죠. 그러면서 QE2와 QE3 시기에는 1대1 비율로 정확하게 완벽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대차 대조표를 늘린 만큼 주식시장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16년쯤, 2015년, 2016년에 이제 브렉시트 문제가 나왔었죠. 그때 그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ECB에서도 QE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효 비율을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1.5대 1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연준이 내세우는 강력한 고용 증가의 그 헤드라인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정규직은 더 줄었어요. 그리고 파트타임이나 계약직 형태 불안정한 고용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명목상 그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고용 상태의 질은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양적 완화는 자산 시장에는만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제 부문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QE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이런 자산 가격 인상에 효과가 있었지만 고용이나 실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체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러한 대대적인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과연 혜택을 본 사람이 누가 있는지 가만히 되돌아보시면 자산 가격에 투자한 사람들만 효과를 봤습니다. 그 외에 성실하게 일을 했던 자영업자, 노동자,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저금리 때문에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더 큰 대출을 받아야만 집을 마련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금융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환경에 이제 노출이 됐었죠. 결국 QE는 궁극적으로 중산층으로부터 부유층으로 거대한 재화 이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변화입니다. 이게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그 사이클이 있었지만 특히 이번 사이클은 QE가 진행이 됐었잖아요. 지난 사이클에서는 QE가 없었습니다. 금리 인하로만 이제 그 경기 침체를 상쇄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그것으로도 되지 않고 QE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위기를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그와 이제 같이 QE는 결국 중산층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역사적 규모의 이제 버블 그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부의 격차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이제 빨간색은 GDP입니다. GDP. 빨간색은 GDP고 그리고 위에 그 남색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은 가계와 그 민간 부분의 자산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괴리가 클수록 거품이 많이 진행됐다는 뜻이거든요. 일단 2000년 닷컴 버블은 이 정도의 거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GDP 대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이 정도의 거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괴리가 더 커졌어요. 거품 정도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이 무너질 때의 효과는 이때 무너질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알 수 있는 이제 차트를 보여드렸고, 그렇다면 결국 다음 위기에서 결국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양적 완화가 이번에도 통할까? 이것이 가장 핵심 아닐까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가장 큰 핵심이 될 겁니다. 일단 연준의 계획을 보면은 일단 현재 연준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겁니다. QE4가 시장에 더 장기화된 하락을 암시하는 첫 번째 신호에서 시행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나타나게 되면은 QE4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QE는 금리 인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때만 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호에 앞서 아마 금리 인하가 먼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으로도 현재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 그러면 이제 QE를 실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2016년에 데이비드 레이프 슈나이더 미국 연준 연구통계국의 부국장입니다. 이 사람이 미래 경기 회복에 대응할 수 있는 FOMC의 능력을 평가하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때 말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제 그 연준과 그 미국의 그 심각한 경기 후퇴 모델의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대규모 자산 매입과 연방기금 금리의 향후 경로에 대한 선도적 지침, 그러니까 포워드 가디언스죠. 이것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기 금리 인하와 같은 보다 제한적인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충분한 수단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상태에서는. 한마디로 금리 인하 외에 더 많은 수단들을 제공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전부는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준은 그들이 특정 정책적 수단을 재할당하기 위해서 금리를 충분히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유동성 함정에 이미 빠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금리 인하로는 이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연준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 자체적인 그 경기 후퇴 모델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 외에도 뭐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그리고 양적 완화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양적 완화가 아닌 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의 양적 완화가 시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2년 전에 데이비드 이 부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다음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책 접근법이 있다. 그리고 제시한 것이 바로 연방기금은 이제 부정적인 영향으로 들어가겠지만 경제적 관계 구조에는 붕괴가 없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제로로 돌아오고 실업률이 기준선으로 돌아갈 만큼 충분히 유지된다. 한마디로 제로금리를 엄청나게 계속 더 길게 유지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FOMC는 약 2조에서 많게는 4조 달러의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해야만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2년 전이에요. 2년 전. 2년 전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환경은 또 2년 전이랑 더 다르죠. 그리고 얼마 전 이제 연준 부의장인 윌리엄스 총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이너스 금리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 지금 연준은. 그리고 아마 연준 내부에서 불황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최근 파월 의장의 견해가 비둘기파로 완전히 이제 급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분석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QE의 효과와 제로금리는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는 시점에 기초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QE를 진행하는 것과 제로금리는 이것을 시행하는 그때 당시에 어떤 환경이 있었는지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일단 2008년에는 연준이 금융시장을 구제하기 위해 개입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겨우 915억 달러, 9,100, 이거는 이제 수치가 좀 잘못됐네요. 9,15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또 5.25%에서 4.25% 정도로 낮춘 상황. 그러니까 한마디로 4.25% 정도의 추가 금리 인하, 이런 여력이 있었고요. 대차 대조표도 1조 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진행한 QE와 제로금리는 효과가 더 컸겠죠. 잠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이제 양적 완화를 시행한 그 시기, 이때는 대차 대조표가 1조 달러가 되지 않았습니다. 채. 이 검은색이 지금 대차 대조표거든요. 그리고 금리는 약 평균 4.2%까지 내려온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인하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작 2.25% 정도, 그리고 대차 대조표는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수치죠. 4조 달러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만약 당장 내일 시장이 불황에 빠져서 연준이 정책을 개입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2009년보다 2%나 낮은 금리, 그리고 약 4조 달러에 이르는 괴물 대차 대조표를 아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장을 구제할 수 있는 연준의 능력이 결국 2008년보다 매우 제한적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양적 완화 옹호론자들 보면은 오직 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입체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초점이 다 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의 생존 문제로 갈 수 있는 그 위험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양적 완화를 한다? 효과는 분명히 그때보다 적을 겁니다. 2008년 당시보다. 얼만큼 적을지가 문제예요. 얼만큼 적을지가. 생각보다 효과가 적다? 그러면 재앙 수준이 될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도 얘기를 합니다. 지난 위기에서 연준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지난 위기 당시 연준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더 큰 위기와 불황은 있었을 겁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경기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동시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회복세는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지금 올린 거잖아요. 어쨌든 경제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그 체력으로 인해서 회복으로 가는 국면은 분명히 그런 가능성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 위에서 회복세는 지금처럼 강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자산 가격도 현재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일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선은 일어났을 거라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언급을 하는 거고, 연준은 일단 그들이 어느 시점에서, 즉 자기들이 그 원하는 그 시점에서 생명 유지 장치, 그러니까 QE죠, QE 같은 이런 정책을 이제 끝내면서 그것은 경제 자체로도 운영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을 거다. 한마디로 연준은 자기네들이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서 경제를 어느 정도 살려놓으면은 그 이후에 QE 같은 것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자체적인 힘으로 경제가 잘 운영될 거다.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연준은 금리가 다시 정상화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거다. 그 이후에. 그리고 다음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은 충분히 올린 그런 금리를 가지고 다시 내려서 경기 침체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나 이번 신용화폐 시스템이 시작된 이후에 연준이 지난 위기보다 더 높은 금리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수차례 그 연준의 기준금리 장기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 수십 년간 이제 연준의 이러한 그 정책들은 결국
더 큰 버블과 더 큰 불황을 불러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건드라크에 그들이 하면 망하고 멈추면 망한다는 이 표에 매우 공감을 이제 표하고 있고, 지난 그 상황들, 사이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보는 그 남색은 이제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 그리고, 주황색은 GDP 경제의 성장률인데, 그러니까 연간 경제의 성장률이 아니라 2년간입니다. 2년간. 2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입니다. 1년간이 아니에요. 그거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닉슨 쇼크 이후에 미국이 큰 위기를 맞이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리스크가 올라갔죠. 그리고 금리도 다 급등을 했고, 그리고 1981년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금융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이제 신용화폐 시스템의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이때가. 그리고 금융화를 이제 선언을 하면서 이때부터 인간의 실질적인 노동에 대한 그 가치가 평가가 절하가 되고, 그리고 오직 금융버블 이런 것들로 인해서만 자산을 부풀리는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때 사이클을 보면은 앞서 언급했듯이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마다 연준이 금리를 이제 내려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금리를 올리는 것을 보면은 그 이전 상태를 못 돌립니다. 계속 고점 저점이 낮아지죠. 고점 저점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이러한 계획들 자체가 소용이 없어요. 다 헛된 꿈입니다. 헛된 꿈.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들, 이런 것들은 뭐 잘 될 거다, 계속 말만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나타난 건 없어요. 절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가 2.25%인데 여기서 스톱이 걸렸죠. 지금 여기서 스톱이 걸렸고 다시 이제 제로로 가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대차 대조표는 오히려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살짝 낮은 상태인데, 대차 대조표를 좀 입체적으로 그리면 여기까지 이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Q3. 그리고 왔다가 다시 살짝 내려온 이 정도 상태. 그리고 대차 대조표를 이후에는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일단 대차 대조표 같은 경우에는 약 2조 달러에서 4조 달러, 아까 이제 언급됐던 거 있었죠. 지금 FOMC 내부에서도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연준의 그 향후 QE4입니다. QE4. QE4에서는 대차 대조표를 최소 2조 달러, 그리고 많게는 4조 달러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2조에서 4조 달러가 된다면 현재 대차 대조표가 이제 2배가 되는 거거든요. 단 QE4 하나만으로도 기존에 양적 완화를 했던 그 세 차례 그 양적 완화를 했던 이만큼을 한 방에 올리는 겁니다. 한 방에. 그리고 그거는 단 QE4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에 QE5, QE6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양적 완화는 2008년에 시행했던 것보다 효과가 매우 적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시장은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그것을 신뢰하지 않을 거라는 데 저는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청난 그 자산 폭등,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형태의 자산 폭등이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의한 자산 폭등도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실물 금과 은에 비해서는 모든 자산들은 다 가치 하락이 발생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난 1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에 대한 대규모 개입이 필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경제에는 효과가 없었어요.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2조에서 약 4조 달러에 이르는 QE가 금세기 전환 이후에
자산 가격의 세 번째 거품을 키우는데 성공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경제 활동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한 미래 소비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주어진 사이클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자동차, 뭐 주택, 그 외 자산들 이런 것들이 그냥 많다는 것일 뿐이고요. 사이클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이제 이유들로 인해서 향후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의 효과가 감소한다면 이러한 것들로 인해 그동안 만들어진 자산 가치의 증가 효과의 파괴는 우리가 현재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일단 지난 10년간의 그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덕분에 자산 가치가 증가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효과가 앞으로 줄어든다면 반대로 자산 가치의 증가 효과도 같이 파괴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파괴될 때 그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얼마나 많은 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심할 경우에 연준이 그 경기 침체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 이 부분들의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QE가 효과가 있다면 QE가 효과가 있다면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산 가치가 다시 이제 디플레 되던 게 더 크게 상승할 테니까. 근데 반대로 QE가 효과가 없다면 그때는 이제 생존 문제죠. 이런 투자자로서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때는 QE가 효과가 없게 될 경우 그때는 이제 우리의 퇴직금 그리고 연금 등 이러한 것들이 다 위험에 빠질 겁니다. 이건 다 생존 문제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QE가 또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절대로 맹신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있었던 이런 정책들 이런 거는 여전히 실험 중입니다. 실험 중. 증명된 게 아니에요. 마치 이것을 증명되었다라듯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다음 경기 침체에서 또 다시 QE하면 되는 거 아니야? 또 금리 인하하고 QE하면 되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이었냐 아니었냐 그 결과를 그 성적표를 이제 곧 우리는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에 있었던 연준의 그 엄청난 도전적인 그 실험이 성공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는 곧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이거는 실험 중에 있어요. 그리고 지난 그 양적 완화는 앞서 1차 대공황 때 있었던 뉴딜 정책을 이제 모티브로 이제 한 거긴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로금리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때의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상태고요. 이것 자체가 우리는 큰 실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이 이제 끝나가고 있고 이 실험이 성공적이었냐 아니었냐는 분명히 이제 곧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나오는 상황들 보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 정책들에 의해서 실제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는 다음에 또 다시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을 할 때 시장 참여자들의 상당 부분은 처음에는 잠깐 반응하는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가 싶겠지만 결국 깨달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뿐만이 아니라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금융시장을 떠받들기 위한 정책들 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유로존 있잖아요. 유로존에 지금 TLTRO 3를 발표를 했잖아요. TLTRO 이거 3라는 거는 이미 그 전에 1, 2를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때가 유로존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을 하면서 그 시기에 1, 2가 아마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로존 상황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더 나빠졌죠?
그러면 TLT-RO3를 시행을 한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잠깐 반짝은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반짝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하는 데에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유로존에서 TLT-RO3를 발표를 했지만 이것 외에 더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또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가 화폐 인쇄기를 정말로 힘차게 돌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는 이미 계속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실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특히 지금 구독자가 약 4만 명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회수를 보면은 단기 조회수가 대략 한 편에 2만 정도예요. 2만 정도. 그렇다는 거는 구독자분들 중에 절반 정도만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동감을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2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각종 카페라든지 다른 채널이라든지 이러한 상태를 보면은 아무리 많게 잡아도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에 대비하는 실질적으로 금과 은으로 대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로만 따졌을 때 대충 5,500만이잖아요. 이 정도에 한 20만 명 될까요? 많게 잡아도? 20만 명도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비를 하는 사람들이 1%가 안 돼요. 이 말은 앞으로 다가오는 경기 침체에서 약 99%의 사람들이 그 위험에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만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건 장담합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단기 사이클과 장기 사이클이 같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는 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러한 거대한 그 사이클이 전환되는 시점에는 1% 미만만이 대비를 해왔어요. 그리고 99%는 그 위험에 온전히 노출되고 거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계속 돌고 돌아요. 그런 점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표면으로 나타났을 때 그제서야 부랴부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대책을 마련을 하겠지만 마련할 수가 없죠. 그때는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이런 상황들을 꼼꼼히 잘 짚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연준이 얘기하는 내용들 그것들을 고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각종 나오는 그런 징후들 지표들 이런 것들을 같이 놓고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긍정론, 비관론 이거랑 관계 없습니다. 자꾸 가끔씩 사람들이 저보고 비관론자라고 하는데 저 비관론자 아닙니다. 저는 긍정론자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긍정론자와 비관론자가 개입하는 것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 자체가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대로를 봐야 됩니다. 사실 그대로를 봐야만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보는 것과 긍정론자, 비관론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마 합리적으로 사고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긍정론자건 비관론자건 상관없이 지금은 사실 그대로를 봐야 되고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봐서는 안 된다. 오직 팩트로만 봐야 된다. 그래야만 진짜 진실이 보인다. 그리고 그래야만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